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미얀마 부회장이면서 상지대학교 교수인 배홍균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총 주제가 미얀마 환율 변동과 위험 관리라는 주제입니다. 좀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패널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을 맡으신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가까이 계신 분이 경희대학교 미얀마 랩 센터장을 맡고 계신 최영준 교수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두 번째 앉으신 분이 한 미얀마 연구회 회장님이신 강신홍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앉으신 분이 한 미얀마 연구회 부회장님이신 김웅열 박사님이십니다. 네 번째 앉으신 분이 경희대 미얀마 랩 센터에서 계시는 박현용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 네 분들을 모시고 미얀마 환율 변동과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실 비단 기업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도 이러한 위험관리 어떤 정책이든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필요한 금융 정책들, 금융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위험 관리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시점에 따른 정말 적절한 그런 주제로 백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소 무거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네 분들께서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제와 관련해서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그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크리티컬 하면서도 좀 스페시픽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패널 분들이 좀 난처한 질문이시더라도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좀 쉬운 답변으로 좀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얀마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총 외채 잔액이 외환보유고보다 14배가 많다고 그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그런 기업들이 과연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떻게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사실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드 커런시 같은 US 달러로 결제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매출이 그 미얀마 현지 통화인 짜스로 발생한다면은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업들이 어떻게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얀마 랩센터 박현용 교수님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작다는, 그러니까 저량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변동성이나 위험성은 훨씬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 이제 수출과 수입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외국이나 아니면 외환에 대한 그 리스크 부분을 잘 대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이후에 어떤 퍼포먼스나 아니면 지속 성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잘 대응했던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부 인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시장의 구조에 대한 기업 전체적인 이해력이 있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있는 이제 해외와 수출이든지 아니면 투자든지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어떤 환 리스크에 대한 기업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로 거래하는 어떤 국가의 통화에 대한 어떤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간의 어떤 대응보다도 훨씬 좀 긴 계획으로, 그리고 좀 내부적인 역량을 쌓는 형태로 기업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사전 이해와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은 해당 우리나라 기업이든지 미얀마 기업이든지 갖춰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답변 가운데서 지금 해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웅열 박사님께는 그 해지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각자의 그 해지 전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기업들이 환 리스크와 관련된 어떤 전담 부서를 두고 그렇게 대응하는 기업도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질문에 더해서 기업의 어떤 해치 전략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업들의 내부 통제 그런 시스템 같은 그 리스크와 관련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덧붙여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 거래를 통해서 다양한 통화에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또 매입 채무 관련해서는 지급해야 할 그런 캐시플로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손쉬운 해지 방안은 외국 통화인 경우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현금의 흐름을 만기별로 매치시키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통화별로 매치를 하더라도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흥시장의 장기 플랜으로다가 투자의 그런 계획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2, 3년 뒤에 투자될 그런 계획을 감안한 그러한 캐시 인플로와 아웃플로를 매치하는 그런 전략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입장에서 보면 외화에 대한 환율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제 한쪽 방향의 수요나 공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이 통화 수합 같은 거를 좀 활용해서 그런 통화 수합 라인을 확보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런 시장의 일시적인 이 변동성 증가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저브 확보라든가 그런 안전 대비책도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은 그런 남아 있는 이 외환 포지션에 대해서는 미얀마 현지 은행들을 활용해서 외화 관련된 대출이라든가 이런 퍼실리티를 잘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첫 번째 캐시플로우를 좀 잘 감안한 그런 판 관리, 그다음에 그 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 수압 라인 같은 걸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일시적인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리저브 통화를 좀 확보하는 그런 세 가지 전략을 같이 병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준비금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보니까 외화 포지션 관리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참 제가 새롭게 지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환율, 이자율, 뭐 위험 관리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강신원 교수님께서 질문과 관련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네.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 앞서 우리 박 교수님이나 김 박사님께서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환율 리스크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환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포캐스팅을 진짜 잘 한다면은 뭐 엄청 좋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캐스팅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저도 이제 이코노메트릭이나 아니면 포캐스팅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포캐스팅은 결국 그 디시전 메이킹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실제로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향후에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이나 기타 디벨롭드 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작은데 특히 그 저개발국인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적이나 외부적 익스터널 샥에 의한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리스크도 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환이 플럭추에이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업들이 이 단기적 리스크 관리보다는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한국도 보면은 한국의 사례를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환이 불확실성이 현재는 커지고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발전을 빨리 할 때는 그 상당히 그 리스크가 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떤 환이 강세화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리턴이 더 커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의 리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성과에 대한 리턴도 두 가지 리턴이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장기적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미얀마와 무역 거래를 하는 그런 업체의 경우에 사실 국제 경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환율 부분이라든지 유가 그런 변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주의 깊은 그런 뭐라 할까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영준 교수님께서 이 질문과 관련된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역학을 해가지고 저 외환에 대한 또 실물 부분에서 외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그 미얀마 환율은 단기적인 변화성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근데 장기적 흐름을 보게 되면 패턴이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다기보다는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미얀마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2011년도 개방하면서 2012년도, 13년도에는 환율이 600자, 달러당 600자 돼서 2013년도에는 800자, 900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6년, 17년부터 환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1000자 이상으로 가게 됐고요. 2017년, 18년도가 굉장히 급하게 그 환율이 올라갔는데 1400자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2016년도, 17년도에는 1600자, 1200자 정도였다가 2018년도에 1400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그 외국인 투자의 유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 그러니까 미얀마가 초기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였었고요. 2013년, 14년도까지는 무역 수지가 흑자였고 15년부터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막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물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을 해외 투자 유입이 오히려 도미네이트하게 되면서 전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개발의 현상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 18년도에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을 FDI 유입액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안 나지만 무역 수지 적자 폭보다 FDI 유입액이 더 작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해외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데 2017년도, 18년도에 보게 되면 무역 수지 적자 폭을 해외 투자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적자, 그러니까 종합 수지가 적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1,400원대까지 뛰어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미얀마의 외환의 그 방향성을 이제 보려면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이 있을 텐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외환의 수요는 개발의 그 속도에 따라 연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외환의 그 공급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로 보게 되면 FDI의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되면서 외환의 그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공급이 더 많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런 상태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이제 감소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텐데, 어쨌든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가 활동을 됐을 때 무역 수지 적자와 FDI의 유입액이 순유입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 차이가 발생하느냐, 즉 FDI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환율은 아마도 조금 더 안정되는 1,200원대로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환 위험이 도달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 외환을 볼 때 그 FDI 유입을 조금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조금. 기업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기업 환위험 리스크 네. 관리. 기업 환위험 리스크 관리는 경제 동향을 잘 보셔야겠죠. 거시경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와 외채 잔액과 관련해서 좀 불호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사실 미얀마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보다는 프론티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이 뭐 개발도상국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를 이머징 마켓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마켓보다는 프론티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개발 도상국,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또 그 자본 시장의 역사가 짧은 국가를 이제 프론티어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프론티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위험한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미얀마가 이러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율 방어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미얀마 중앙은행이든 미얀마 금융당국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자료를 본 자료가 있는데 2015년에 짜투아가 급락 당시에 환율에 개입하면서 미얀마 중앙은행이요 오히려 암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금융 정책에 있어서의 실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미얀마 외환보유고가 환율 방어를 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기가 정확한 답을 얻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얀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환율 방어 정책이나 어떠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박현영 네. 교수님. 네. 첫 번째 실에서 첫 번째. 참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답변해 예. 주세요. 네. 그 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2015년도에 환율이 이제 미얀마 짜시 급락했을 때 이제 중앙은행이 그 실수한 부분이 그 시장을 이기는 정부나 정책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 그리고 미얀마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특성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예측되는 거와 반대의 어떤 선택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좀 잃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런 어떤 그 환율 어떤 방향에 반하는 형태의 다양한 그 정책 개입이 있었을 때에 오버슈팅하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많은 레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얀마가 그 시점에 큰 뭐 어떤 교훈을 얻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차라리 미얀마 중앙은행은 시장 규모나 아니면 어떤 그 취약한 외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미얀마 정부는 시장의 어떤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 우리는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래 규모를 늘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이제 양성을 하고 그리고 3차에 걸친 외국은행에 대한 어떤 시장 개방에 이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리고 더 선진 국가에서 뱅킹이나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 또 외환시장을 우리가 형성하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좀 잘 이해하고 시장을 잘 파악한다면 기회도 또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고려해서 투자하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해서 얻은 과실은 안정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기에 좀 그 시장 경제의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뭐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은행에 대해서 소매금융 허용이든 아니면은 어떤 규제 완화 정책 부분도 점차 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김웅렬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환 정책은 어느 하나가 딱 답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제 환율 시장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미얀마는 그 시장 환율 제도를 채택을 해서 전일자 그 은행 간 거래 또 기업 간 거래의 환율을 가지고서 그 기준 환율을 적절하게 이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결정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 그 스테빌리티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그 대외적인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시장 참가자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 예를 들어서 미얀마 짝에 대한 통화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그 통화수합 라인 같은 거를 좀 적절히 확보를 해서,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그 준비를 해가는 거를 그 시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그러면은 그런 그 어떤 시장의 그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투자자와 소통하는 부분, 그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메시지가 명확할 때 그 일정한 방향성과 안정성이 같이 좀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우리나라도 그 IMF 위기를 겪었을 때 외국 자본이 정말 썰물같이 빠져나갔던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 한국판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개혁법이 국회에서 무산이 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신호를 준다는 거, 그런 신뢰에 대한 신호, 그리고 스테빌리티한 그런 신호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세 번째로 강신원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 분 그 패널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이제 경제학자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제가 이제 국제기구 활동을 오래 해서 어떤 그런 국제 정치 경제학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그 현재 코비드 19 이후에 어떤 그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이거에 대한 그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안전성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테, 이웃국가, 또 국제사회에 우리 미얀마 짝이 안전하다,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제기구하고 국제 투자기관들하고의 또는 기업들하고의 소통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그 짝이나 아니면 그 통화가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일례로 몇 년 전에 미얀마에서 로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투자 기관이나 여러 에서 이제 투자가 FDI가 상당히 줄어드는 로힝자 이슈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런 것은 실제로 미얀마를 잘 이해를 한다면은 로힝자 이슈는 실제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로 인식되고 미얀마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미얀마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시각에서 본다면은 인권 탄압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했던 부분 국제기구와 소통을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소통을 하고 로힝자 이슈를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이해하고 미얀마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을 했었다면은 FDI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을 거다. FDI가 줄어든다든지 국제 어떤 신용 평가가 더 낳고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을 거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국제기구와 투자기관, 국제 투자기관과 소통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미얀마를 좀 더 이해시키고 미얀마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미얀마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코비드-19 이후에 좀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FTA 쪽으로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FTA에 관한 통해서 예를 들면 주변국 또는 미얀마 우호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수합협정을 함으로써 통화 수합을 협정을 함으로써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비드-19이 발생한 이후에 통화가 불안정하고 이랬을 때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함으로써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는 다른 아세안 국가 또는 아세안 플러스 3 국가들과 통화 수합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FTA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자율이 제로금리로 갔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항상 얘기하는 게 미얀마에 한번 미얀마의 금리가 어때? 그래서 지금 한 10% 이상 되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 가서 저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지금 저축해봤자 1.5% 이하를 받는데 10%면은 상당히 크게 그래서 가서 저축하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금융제도나 아니면은 실제로 환이 달러로 바꿔지고 미얀마 짜스로 해서 투자가 된다든지 저축이 된다든지 또는 그리고 다시 짜스를 다시 달러로 바꾸고 원화로 바꾸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은행 문제, 어떤 한국의 제도적인 문제, 미얀마의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아무리 미얀마가 이자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FTA를 통해서 만약에 한국 돈을 미얀마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FTA를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서 투자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국가 대 국가로 체결이 된다면은 이런 미얀마의 통화의 안정성을
확대하고 미얀마가 경제 발전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떻게 통화를 관리를 하고 어떻게 무슨 제도를 써야 되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브로드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저는 그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해봤습니다. 그런 펀드멘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그게 기업의 펀드멘탈이 됐든 정부의 펀드멘탈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수합 말씀도 하셨지만 그 펀드멘탈이 약한 그런 미얀마 입장에서 그게 뭐 가계, 기업, 정부 모든 면에서 약한 그 미얀마 입장에서 그러한 좀 우호적인 국가와의 그런 어떤 협업이 됐든 그런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수학 거래가 됐든 그런 부분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어떤 좋은 사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 최영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금융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얀마 개발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 가장 축에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머징 마켓이라기보다는 프론티어라고 하는 건데,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리스크를 감안하고 나서도 그 투자하겠다 또 아니면 리턴 좀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실익에 대한 당장의 얘기보다는 되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얀마가 개발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얼마나 많이 유입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얀마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 세세하게 그런 정책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또는 해외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어떤 자신들의 그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11월에 그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미얀마의 정치 환경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그 국내 경제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어느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근데 미얀마가 이번에 그 총선을 통해서 또는 그 전이라도 계속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미얀마가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국제사회에다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 해외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미얀마에 투자할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 미얀마가 외국인의 투자를 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입장에서는 뭐 세세한 정책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금융 정책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정치적 안정성을 하고 또는 개방과 개혁을 계속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네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신뢰 부분이었고요. 안정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그 점차적인 그런 뭐 금융 개방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금융권에 있어서의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완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 안정성을 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사실 마지막 질문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거시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이 토론을 마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질문도 금융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요. 세 번째 질문은 사실 2016년에 그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전 해제하면서 미얀마를 포스트 베트남 혹은 동남아의 마지막 남은 어떤 그 원석 보고라고 그렇게 칭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인 미얀마가 그런 차세대의 그런 베트남과 같은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금융 부분의 그런 과제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완전 개방시켜서 중국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시장, 중국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봤자 미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홍콩과도 연계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홍콩에 있는 미국 그 기업 지사만 하더라도 한 1,400여 개 이상 되는 지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공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요. 정치적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리트의 자본 권력의 그 판단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요. 그 방향키는 트럼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의 그런 그 자본 권력의 판단이 더 큰 추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 미얀마가 차세대의 베트남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총 주제로 하고 있는 환율 변동과 위험 관리인데요. 금융 부분에 있어서 미얀마가 어떻게 보면 국제시장에서의 그런 큰 사인을 주기 위해서 베트남과 같은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금융 부분의 어떤 숙제와 같은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박현웅 교수님에게 먼저 설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미얀마의 지금까지 경제 발전 추세나 그리고 한 49년에 걸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자체가 저해됐던 어떤 정치 체제를 봤을 때 지금의 미얀마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역량이나 그리고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실물 부분은 향후에 이제 몇 년간의 이제 세츄레이션 단계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누구나 이제 다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은 저는 이 실물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내부적이든 자금이든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 파이낸싱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기업들이 이제 그 뱅킹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미얀마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 국내 뱅킹도 마찬가지고 해외 뱅킹도 마찬가지고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인가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요소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떠받칠 수 있는 금융의 역량 강화, 거기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허가해주는 부분과 또 미얀마는 지금 이제 그 통신 시장에서도 유선을 건너뛰고 바로 무선으로 넘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과거에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이 겪어왔던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고려해서 조금 더 그 과정을 스킵하고 그리고 금융은 다른 실물보다도 그런 가능성은 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투자나 아니면 뭐 어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고 법제도적인 결정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어떤 체제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 이게 좀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금융 강국인 영국의 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법제도적인 개선과 그런 어떤 기업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양성 이런 부분이 좀 단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실물 부분의 발전을 떠받칠 수 있는 금융 부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뱅커빌리티한 금융 지원에 타당성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그런 사인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포더빌리티 같은 그런 구입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미얀마 그 시장이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인도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두 번째 그 패널이신 김웅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금융기관의 이 중개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이 금융 자원, 미얀마 짝뿐만 아니라 이제 외화인 경우에도 이게 금융기관의 어떤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면 그게 효과를 10배, 100배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시스템 인프라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휴먼 인프라 부분도 좀 많이 좀 에듀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금융의 중개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이 이 프로세스를 사실 좀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특히 이머징 마켓에 막 시작하는 그런 미얀마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맞춤형 투자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좀 그런 프로세스가 좀 세팅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초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나 또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춤형으로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금융 관련 기관들의 액티브한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하는 그런 맞춤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웅렬 박사님께서 미얀마에서 직접 그런 화폐금융과 관련돼서 그런 에듀케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현실적으로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강신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미얀마는 현재 살펴보면은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그럼으로써 그 금융 포용이 개인이나 이런 기업이 은행을 사용하는 또는 은행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캐패빌리티나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또는 실질적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그런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은 보통 그 미얀마의 그 사람들이 미얀마 분들이 그 한 약 20%만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은행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개도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자금이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축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축적이 되려면은 저축률이 높아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자율이 떨어져야지 국내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 포용도 확대하고 저축률도 늘리고 이자율도 떨어뜨리고 이럼으로써 이런 금융기관이 그 어떤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그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미얀마에서는 일부 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확산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케냐인데 케냐 같은 경우는 GDP의 약 50%가 모바일 금융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금융 포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에 상당히 시드머니가 되고 이자율을 낮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바일 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그 은행의 역할도 확대를 하고 금융 포용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금융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한 핀테크 부분이 상당히 미얀마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당히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또는 기회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핀테크가 미얀마에서 이제 확산 단계에 초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기회가 그런 측면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 금융 확산이 어떤 향후 금융 부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더해서 그런 코비드-19의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오프라인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얀마가 무조건 그 온라인과 관련된 금융을 더 강화하고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미얀마에 맞는 현실성에 맞는 그런 온라인과 관련된 그런 뱅킹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아마 그곳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금융업에 관심이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쪽도 미얀마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미얀마의 잠재력 때문에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에 미얀마가 2차로 외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이나 지점 설립 인가를 예비인가를 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예비인가를 현지 법인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고 KB 산업은행이 이제 지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5개 국가에서 13개 은행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7개 은행이 예비 인가를 받았으니까 단순히 경쟁률로 보게 되면 2대1 정도의 그 인가를 받는 경쟁력이죠. 근데 인가를 받아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그 외국계 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이 자기의 독특한 그 스페셜티를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제약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는 아직까지 그 금융세탁과 관련된 문제들, 또 국제 기준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 리소스라든가 자본을 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이 미얀마 현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자신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미얀마 현지의 은행들도 외국계 은행들과의 제휴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그 이제 미얀마 현지에 있는 내부 프로젝트에 그 관여할 수 있고 또는 그런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업은 한편으로는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식이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가 단순히 개방해서 돈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들과의 협력 또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을 통해서 금융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교육 쪽 이 부분을 좀 그 자꾸 인커리지하고 프로모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코미라가 그 작년에 그 UNFCCI와 함께 그 미얀마의 은행 중간 관리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드 파이낸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달간의 강의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그 중간 관리들이 또는 그 대표 그 은행에 있는 매니저급 그 직원들이 새로운 금융 지식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기에 앞으로 이제 금융이라는 부분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력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그 거시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겠지만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제 개인적 프라이빗 섹터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저희 같이 그 미얀마 연구회라든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이 관련된 기관들이 그 다양한 부분에서 그 지원과 또 아니면 그런 장들을 열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저변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미얀마 연구에서 같이 그런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래서 어드밴스한 어떤 선진 금융 기법에 대한 그 열망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미얀마 연구에서 좋은 그런 기회장을 준 것 같고요. 사실 미얀마가 지금 외환보 요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덧붙여서 코비드-19의 그런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사실 미얀마 중앙은행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환율 정책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정책 비상등이 켜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총체적으로 다른 미얀마 환율 변동과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가 아주 시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여기 그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의견들이 어떤 솔루션이 완전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좋은 어떤 그런 참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그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마지막 남은 그 답변을 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김웅열 박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의 발전 사례를 볼 때도 그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국가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그 상당한 그 저축이 그 필요한데 또 이거 부족한 저축은 해외에 어떤 투자를 좀 유치를 해서 이 충당하고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확보된 그런 그 이 귀중한 그 이 세이빙 그 저축을 국가 전략 산업에 잘 그 이 활용하는 그런 그 배분과 어떤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거에 더 또 저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그걸 그 이렇게 관리를 하는 중간에서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아주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기관의 역할은 앞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국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그 외국인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새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그들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상당한 그 시너지가 기대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잘 그 이 정책을 좀 디자인하고 관련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 분명 그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김웅열 박사님의 그 총평을 결론으로 맺도록 지금까지 코미라 온으로 청취하신 모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안을 통해서 미얀마 환율 변동과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한 미얀마 연구에는 지속적으로 백세미나나 또한 미얀마 그 교육 매체들과의 교육 당국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백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